48번째 이야기.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 대동아 공영권이란 일본 외무대신이던 마스오카 요스케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처음 제청한 부호로 일본과 만주, 중국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집약된 표현입니다. 당시 군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일본 정부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남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욕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민 대제국을 꿈꾸는 일본의 대외 침략 정책은 일본 정부의 황교 외교 방침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전략이자 근대 일본 때부터 시행한 여러 아시아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근데 한중일에서 아시아가 힘을 합쳐 번영해야 한다는 기조의 아시아주의라는 사상이 유행했었는데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주의가 변화된 것에 가깝습니다. 안중근, 신해혁명의 순원, 후쿠자와 유키치, 김옥균 등이 대표적인 아시아주의자였는데 일본이 이를 자기들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형시켜 대동아 공영권으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의 구상과 공개. 일본 안에서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이 유행하면서 대외 영토 확장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이 시대의 절대 사명이라고 믿는 일본 청년들이 늘어갔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여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한계가 일찍 찾아왔는데 위기를 돌파하려고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식민지 확보를 통한 자원 확충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식민지의 조건은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생산력이나 생산체계가 낙후된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사실 일본 군국주의 정부는 1936년에 이미 국책 기준을 제정해 동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의 통치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방 지역의 해양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구상을 확립했습니다. 내용상으로 이것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의 초기 구상안인데 1938년 11월 3일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핑계로 침략 전쟁을 전개하는 대의명분의 절차고 중국 둥베이 지역의 통치 기반을 닦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곳이 대동아 공영권 실현의 전략적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요건이 좋을 뿐 아니라 고무나 석유 등 주요 자원이 풍부해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도 군침을 삼키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고무, 석유 등 중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했던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욕심이 남달라서 우선 남양 지역을 침략 전쟁의 주요 기지로 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배 이상 강한 군사력을 갖춘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 유럽 국가를 앞에 두고 병솔하게 군사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에 독일의 나치스가 유럽을 휩쓸며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점령하며 유럽 전쟁을 일으켰고 같은 시기에 일본도 남진 전략과 식민 침략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한편 고노의 내각은 1940년 정식으로 기본 국책 요강을 발표해 한국이 핵심이 되어 일본, 만주, 중국이 국대 힘을 합하고 대동아 신질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 외무대신 마스오카 요스케가 공식 석상에서 열강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의 처지를 선포하고 이제 일본 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경제 공영을 꿈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 국책 요강의 기본 방침을 다시 확인한 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대동아 공영권이란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후 일본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할 때마다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스오카 요스케가 역설한 대동아 신질서 논리는 공존공영이란 그럴듯한 가치로 포장했지만 밑바탕에는 당시 일본 사회에 만연했던 황교주의 색채가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인도를 포함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광대한 식민대국 건설이란 실현 불가능한 야욕에 눈멀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은 비슷하게 식민지인과 일본인의 단합을 호소하는 비슷한 표어를 주창했는데 1930년대 설립된 관제단체들이 주창한 오족협화라는 통치 이념도 비슷합니다. 이 표어는 중화민국에서 주창한 오족공화의 일제 버전으로 일본인과 만주인,
몽골인, 중국인, 조선인 5민족이 힘을 모아 왕도나표라는 지상낙원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실제로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바로 이시와라 간지로 그는 오족협화를 이룩하기 위해 만주의 오족협화의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만주국입니다. 대동아 책략을 실행에 옮기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현지 조달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일본과 군사 사상이 비슷한 국가를 찾아내 동맹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유권은 1940년대 초에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는 것으로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동아 책략은 식민지 확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남진에 집중했는데, 일본은 남진 정책을 순조롭게 전개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941년 말 일본군은 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진주만을 습격해 미군 전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남진 정책의 최대 걸림돌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1942년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가 도쿄에서 대동아 전쟁의 목표는 아시아 각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공중공영의 길을 확립하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 내 반전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는데, 식민 통치를 위해 우선 해당 국가의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언어 통제는 일본이 통치하는 대제국의 첫 단계로,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실체였으며, 이 밖에 각 국가의 허울 좋은 공중공영의 기치를 들이밀며 우상인적, 물적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얻으려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했으며, 전쟁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동남아 각국 일본 점령지에 철도 등 필요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는 공사나 광산 채굴 작업에 현지인을 강제로 동원했는데, 이런 강제 행위와 수탈에서도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는 일본의 의도가 실제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대동아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먼저 이 정책의 본질을 감춰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를 끊임없이 미화하고 선전하며 여론을 조장한 것입니다. 1943년 11월에 도조 히데키는 대동아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 참석자는 위만주국, 왕징웨이, 난징 국민정부 정권,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및 자유인도 임시정부 등 일본 통치하 괴뢰정부 대표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회의 주최국 자격으로 대동아 공동선언을 공식 선언했고, 대동아의 범위에 속하는 정권들은 상호 간의 공존공영, 자주 독립, 상호 존중, 긴밀한 제휴 등의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항은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며, 일본이 의미를 둔 것은 마지막 조항인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에 공헌한다 정도였습니다. 이 선언은 6개 괴뢰 정부의 찬성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이 부자연스러운 결과는 거꾸로 아시아 침략을 통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일본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 됐습니다. 참고로 대동아 공영권 참가국은 일본 제국, 태국, 만주국, 몽강연합자치정부, 왕징의 정권, 범화국, 필리핀 제2공화국, 자유인도 임시정부, 베트남 제국, 캄보디아 왕국, 라오스 왕국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일본군이 본색을 드러내 약탈을 일으키자 식민지인들은 연합국 측에 협력해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개념에 편승해 나라를 독립시키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찬드라 보스 같은 인도의 독립운동가는 일본군에 협력해 인도 국민군을 결성했고,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도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하 자원을 일본에게 공유하거나 청년들을 징병하여 일본군을 돕게 했습니다. 몽상의 끝과 아직도 꺼지지 않은 몽상. 중국 둥베이 지역에 이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달아 점령한 일본군은 대동아 공영권의 실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군이 소련군과 격전을 치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참패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꺾일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에 찬물을 뿌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독일군의 패배로 승리는 반파시즘 진영으로 기울었고 파시즘 진영의 사기는 떨어졌으며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강렬한 항일 운동을 전개해 중국 내 일본 영토 확장 정책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초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이와 동시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세계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궁지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전쟁 기간 중 일본군이 이렇다 할 전승 기록을 내지 못하는 것에 초조해진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격렬한 반전 정서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밀려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투항을 선언하는 쇼와덴노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고 대동아 공영권 막상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의 2차 내각이 등장하면서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은 정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큰 우려를 낳았지만 2015년에 들어서 이런 주장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중국의 견제에 온 힘을 쏟는데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주창해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하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되었지만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지나 역시 일본이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는 시베리아 포로들의 수기 등을 세계기록 유산 후보에 올렸으나 이것도 결국 탈락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 변화는 있었지만 공교육은 여전히 대동아 공영권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이 비슷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서방 국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9번째 이야기, 빈주만 습격을 이끈 해전의 신 야마모토 이소로쿠로 이어집니다.